외계 행성 후보들을 한 10,000개 정도는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무려 1%나 우리 지구와 꽤 유사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는 좀 더 발견할 가능성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사실 저도 너무나 궁금한 질문입니다. 천문학자들끼리 몰래 어디 숨어서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사실 많은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는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 좀 배경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우주가 너무나 넓고 또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별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특히 케플러 우주망원경 또 그 뒤를 이어주고 있는 테스라고 하는 우주망원경 덕분에 아주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해 왔어요. 대략 후보들 정도까지를 다 포함시키면 외계 행성 후보들을 한 10,000개 정도는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무려 1%나 우리 지구와 꽤 유사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으로만 보면 충분히 생명체가 발견돼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까지는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나 이 별과 행성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어떤 탐사를 통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지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좀 덜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는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 우선 그 생명체가 살고 있을 만한 행성, 그들의 고향부터 찾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식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와 망원경을 가지고 먼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말 그대로 직접 찍었다라고 해서 다이렉트 이미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계 행성을 단순히 사진 촬영만으로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기는 해요. 별과 다르게 행성은 일단 직접 빛나고 있지 않죠. 별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고 흐릿합니다. 게다가 이 별 곁에 바짝 붙어서 궤도를 도는 행성들은 밝게 빛나는 별빛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그 행성의 모습을 싹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동안 대부분의 다이렉트 이미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일단 별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 속에서 별의 빛 정보를 수학적으로 싹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별빛만 인공적으로 지우는 거죠. 그러면 별빛이 싹 퍼져 있을 때 그 주변에 숨어 있던 흐릿한 행성의 빛이 싹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조금씩 행성들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별에 비해서 행성이 워낙에 어둡기 때문에 이 방식만으로 행성을 찾는 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최근 들어서 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또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별 옆에 어떤 목성같이 육중한 행성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순히 별이 행성을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 말고도 행성 역시 그 중력으로 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별이 가만히 고정돼서 행성만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 미세하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흔들리게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성 자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별의 위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게 된다면 그 주변에 이 별을 괴롭히고 있는 무언가 숨어 있나 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별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별을 괴롭히고 있는 행성의 위력, 그 중력의 세기도 알 수 있고 따라서 행성의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목성의 몇 배의 행성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으로 오면 아까 짧게 소개드렸던 케플러나 또 테스 같은 우주망원경들이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중심에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이 별 앞으로 행성이 빙글빙글 돌면서 가끔씩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그 별을 봤을 때 별빛의 밝기가 행성에 의해서 가려질 때마다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이처럼
외계 행성이 중심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 현상을 트랜짓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 현상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외계 행성들은 별 주변에 계속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짓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별을 딱 관측을 했는데 밝기가 꾸준히 일정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고 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주변에 또 행성이 돌고 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건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머리통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별빛의 밝기는 더 많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별빛이 얼마나 깊게 어두워지는지를 보면 행성의 사이즈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찾고 싶은 지구와 같은 작은 돌멩이 행성인지 아니면 목성, 천왕성처럼 큼직한 가스덩어리 행성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질문 주신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이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트랜짓 기법이 또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 중심 별에서 외계 행성이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돌고 있는지 그 공전 궤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공전 궤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별에서 받는 중력이 월등히 강해지다 보니까 더 짧은 주기로 빙글빙글 돌게 되고요. 반대로 별에서 행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공전 주기는 길어지고 행성은 천천히 돌아요. 따라서 이 별빛이 어두워지는 트랜짓이 반복되는 그 주기가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긴지 이것만 보면 이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행성의 공전 주기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계행성과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행성이 지나치게 뜨거운 곳인지 미지근한 곳인지 추운 곳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름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된 덕분에 외계행성이 있다 없다 이 단순한 존재 여부를 넘어서 이 외계행성이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온도가 적당한 곳인지 이런 것들도 얼추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명체가 살만한 무대는 우리가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행성이 살기 좋은 곳이냐를 넘어서 그래서 진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외계행성의 하늘, 대기권 속에 어떤 화학 성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줄 수도 있겠죠. 이 화학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트랜짓을 조금 더 응용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행성이 그 외곽의 얇은 대기권을 두르고 있다면 중심의 별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의 일부는 행성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행성 대기권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화학 성분들이 그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지 않은 원래의 별빛과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고 나서 날아온 이 두 번째 별빛을 비교하면 중간중간 어떤 성분의 빛이 갉아먹혀졌는지를 통해서 이 행성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화학 성분의 함량, 또 조성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요즘 관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여러 도구를 통해서 꽤 많은 행성의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 물이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열심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외계 생명체를 생포한 적은 없지만 이 행성이 지구와 유사한 곳인지 또 어떤 화학 성분들이 존재하는지까지는 우리가 꽤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일단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 진짜 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고 했던 이 놀라운 자연의 역사가 우리 지구라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좁은 세계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을까? 이게 일단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거창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인간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근본적인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려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 진화의 문법은 우리 지구에서 벌어진 방식 단 하나뿐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아가는 생명체들 나름의 또 다른 진화 메커니즘이 존재했을까?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천문학자, 특히 생물학자들이 언젠가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었을 때 해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상 속의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일명 비교 생물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들과 다른 곳에서 진화한 외계 생명체를 다 모아놓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화 메커니즘은 어떻게 달랐는지, 이거를 아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장소에 상관없이 이 우주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물학적 원리가 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할 거고요. 또는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온갖 갖가지 방식으로 생명체는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다. 우린 그저 이 지구라는 환경에 국한되어서 벌어진 아주 협소한 진화 메커니즘의 결과였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을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주가 너무 거대하죠. 저는 이 우주의 아주 거대한 스케일 자체가 두 가지 측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크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당연히 우리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럼에도 우주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가볼 수도 없고 가장 값비싼 망원경으로 봐도 별과 행성은 흐릿한 얼룩으로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들과 조우할 수 있을지 기대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포기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린 생명체를 기대하지만, 또 동시에 우주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기대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케일을 넘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나름대로 이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 없다, 또 이 행성이 지구처럼 적당한 온도와 기후를 갖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는 잘 알아낼 수 있어요. 다만 그래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살기 좋은 행성의 환경만 유지되고 있을 뿐 실제로 거기엔 아직 그 어떤 생명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단세포 생명체라도 뭔가 있다, 이거를 뭘 근거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과학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 활동의 지표다라고 해서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이 바이오 시그니처 후보로 거론된 적은 있어요. 아주 옛날엔 단순하게 물, 수증기, 이산화탄소 혹은 뭐 메테인, 이런 정도의 성분들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생명체가 아니어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며 황화수소며 이런 다양한 성분들은 그냥 지질학적으로 화산이 터져도 충분히 대기 중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계 행성에 이 성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뭐 요즘에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 같은 친구들이 만드는 우리가 아는 한 생명 활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화학 성분들, 뭐 예를 들면 디메틸 설파이드 같은 이제 그런 화학 성분들을 거론하고 실제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애초에 뭘 기준으로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야 될지 그 바이오 시그니처라는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겁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해서 지금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게 되었는가라는 아주 멋진 연구들을 해왔지만, 이 거대한 그림은 사실 지구 생태계라는 단 하나의 유일한 샘플만 보고 판단한 결과예요. 물론 지구를 보고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한 결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 안에서는 정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구 바깥, 전혀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생태계에서도 이게 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바깥에 얼마나 극단적인 다른 환경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 금성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금성은 지구에 비해서 태양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온도가 400도, 500도를 육박하는 정말 끔찍한 불지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활발한 화산 활동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같은 대기 성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체가 거기에 살고 있다면 우리 지구처럼 물이 많지도 않고 또 우리 지구처럼 적당히 따뜻한 기후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경험했던 진화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장 최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그걸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지구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그게 그나마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던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바깥 전혀 다른 문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된다면 지구 생명체만을 연구했을 때는 알아낼 수 없었던 어떤 생물학적인 난제 혹은 의학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도 얻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조금은 과격한 과학적 상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힌트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마치 인공지능의 뜻밖의 답을 알려주듯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법을 활용해서 지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물학적인 난제들을 극복하는 희망도 품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고전적인 기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구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되었을까를 고민해 볼 때 가장 간단한 행운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멀지도 않고 딱 그 중간에 애매한 사이즈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에 훨씬 바짝 붙어 있었다면 너무 지나치게 뜨거운 온도를 느꼈을 것이고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이나 바다는 다 날아가 버렸겠죠. 반대로 지구가 명왕성처럼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면 지구에 닿는 태양빛은 너무나 어두웠을 테니까 지구는 꽝꽝 얼어붙은 얼음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딱 적당하게 과하게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중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구는 적당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중심별에서 적당한 거리 범위에 놓여서 표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 범위, 일종의 도넛 형태의 영역일 텐데 이거를 우리가 생명 거주 가능 구역, 해비터블 존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좀 관습적으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이 해비터블 존 영역을 그려보면 지구 그리고 안쪽의 금성과 바깥쪽의 화성 정도까지도 너그럽게 보면 이 해비터블 존 경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더 넘어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행성의 생명 거주 상태 가능성을 좀 따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주로 발견했던 케플러 같은 우주망원경으로 주로 발견했던 행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중심에 별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해비터블 존 안에 들어와 있는 행성들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대부분의 해비터블 존에 들어와 있는 행성들은 중심에 어떤 별을 모시고 있냐면 태양처럼 적당히 사이즈가 크고 미지근한 별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사이즈가 작고 아담한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 진짜 작은 별들을 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별들 자체가 애초에 어둡기 때문에 그 중심 별에서 형성되는 해비터블 존의 거리 범위도 더 작아지겠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적당한 온도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동안 발견했던 외계 행성들은 태양 지구 사이 거리에 비해서 중심 별로부터 훨씬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만 따졌을 땐 적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적색 외성같이 왜소한 별들은 별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바깥까지 크게 요동치는 대류층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폭하게 바깥으로 자신의 물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치면 항성풍, 태양풍을 열심히 불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 외계 행성이 항성풍에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외계 행성이 운 좋게 바다와 대기권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금방 항성풍에 얻어맞아서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했던 적색외성 주변 외계 행성들 중에 정말 생명체가 살아남아 있으려면 단순히 중심 별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적당한 것 말고도 행성 전체가 강력한 자기장 보호막으로 둘러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적당한 자기장을 두르고 있어서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바다 대기권을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멀리 벗어나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행성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신만의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화성으로 쏟아지는 모든 태양풍에 노출되어서 금방 이 대기권과 바다가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계 행성의 생명 거주 가능성을 따져볼 때 단순히 중심 별과 행성의 거리라고 하는 이 간단한 기준만 따지진 않고요. 행성의 자기장, 심지어 행성 주변에 위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온갖 다양한 조건들을 좀 복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HW 같은 망원경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가림막으로 별빛을 가려 하다 보니까 특수하게 제작한 거대한 별 가림판, 스타쉐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술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게 우리가 별빛을 가린다고 할 때 단순히 동그란 모양으로 가림판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간섭을 일으키면서 중간에 동심원 형태로 약간의 잔상 같은 무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림판 옆에 살짝 찍혔어야 하는 외계행성의 모습이 더 가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타쉐이드라고 하는 가림판 모양을 만들 때 약간 해바라기처럼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야 그 가림판 너머에 숨어있는 별빛이 이제 희미하게 퍼져나갈 때 이런 동심원 형태로 빛의 흔적이 남는 것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되게 재밌는 게 현재 많은 그 우주 탐사선들이 종이접기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진짜 수미터 사이즈의 거대한 가림판을 펼쳐야 할 텐데 이 커다란 가림판을 그대로 싣자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로켓의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거대한 가림판을 예쁘게 접어서 우주선 안에 잘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얘를 분리한 다음에 우주 공간에 알아서 이제 펼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런 구조물을 잘 비좁은 공간에 우겨 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종이접기 달인들의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서 응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임스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그 커다란 지름 6m짜리 거울을 우주 공간에 펼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접어두었다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펼치는 방식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차 우리가 더 거대한 우주망원경들을 짓고 우주에다가 띄우려고 한다면 이런 그 종이접기 기술을 굉장히 활발하게 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는 별과 외계행성에서 날아온 빛을 우리가 이제 고해상도로 분광기 장치에다가 이제 통과시켜서 각 파장별로 어떤 파장의 빛의 세기가 들쭉날쭉한지 아주 디테일하게 스펙트럼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 대부분의 망원경들, 기존의 망원경들은 투박하게 파장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관측들을 일부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의 형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제임스 웹도 그렇고 스피어 X도 그렇고 또 말씀드렸던 HW도 그렇고 이제 더 다채로운 수백 가지의 필터 영역에서 빛을 모아서 세밀하게 고해상도로 스펙트럼을 그리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생명체의 신호로 추정되는 이런 화학 성분들의 존재를 좀 더 깨끗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과학자는 뭔가 장담해서 100%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발견할 가능성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케플러나 테스 같은 기존의 탐사를 통해서 발견했던 외계 행성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외계행성 탐색 방식은 트랜짓이라고 하는 중심별을 외계행성이 싹 가리고 지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하게도 행성의 머리통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관측하기가 쉽겠죠. 그래야 별빛이 더 많이 가려질 거고 별빛의 변화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찾고 싶은 거는 지구처럼 사이즈가 작고 아담한 돌멩이 행성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발견했던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좀 더 사이즈가 큰 천왕성이나 목성까지 사이즈가 더 거대한 행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000개, 10,000개에 가까운 아주 많은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정작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싶은 매력적인 행성들은 그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H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별빛을 가리고 주변에 숨어있는 외계 행성들을 사진으로 찍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사이즈가 작은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될 HWO 그리고 제임스 웹이나 테스 같은 여러 복합적인 우주망원경, 지상망원경들을 총 동원한다면 이제 개개의 그 외계 행성에 대해서 꽤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HW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외계 생명체를 찾게 될까라고 단정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훨씬 높은 확률로 외계 생명체 발견에 다가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혼란과 경의가 뒤섞인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한다는 그 생물학적인 과정이 지구라는 단 하나의 무대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더 본격적으로 그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서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파악해 나가는 새로운 분야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지구 생명체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이제 좀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은 그 창작자분들도 지구 바깥 생명체의 가능성을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약간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았을 때 만약에 지구 바깥 생명체가 발견되고 심지어 그들이 꽤나 똑똑한 지능도 갖고 있고 또 좀 더 과장해서 그들도 나름의 문명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을 어떻게 대하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지구에서는 여러 혼란과 슬픈 역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교훈을 얻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또 발견하게 된다면 당장은 말도 안 통하고 심지어 생물학적인 구성 물질조차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는 그들의 겉모습, 외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인간들은 지구에서 학습했던 어떤 윤리, 인류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지구 바깥까지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언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긴 할 건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인류가 새로운 고민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천문학계에서 아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K218b라고 하는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 행성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명 신호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천문학계에서 진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잠깐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K218b라고 하는 행성은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표면 전체가 다 물의 바다로 채워진 행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행성의 상태는 대기는 수소로 이루어진 대기권이 있고 바다는 물의 액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종류의 행성을 하이드로젠 오션,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행성 전체 표면이 다 액체 바다로 채워져 있다면 여기에 물고기나 플랑크톤 같은 생명체 정도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대기권의 화학 성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물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좀 비교적 평범한 화학 성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뭘 발견하기 시작을 했냐면 디메틸 설파이드, 줄여서 DMS라고 하는 화학 성분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애매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관심을 받았냐면 DMS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지구에서는 플랑크톤, 미생물 같은 이런
생명체들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MS가 정말 이 대기권에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거는 진짜 바이오 시그니처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무슨 외계 플랑크톤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관측 데이터의 신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이어서 새롭게 관측 데이터가 보강이 되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더 이 DMS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제 이런 보고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DMS조차도 우리가 지구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이 아닌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으로도 만들어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행성의 대기 중에 DMS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근본적인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부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대기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식이나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젠 우리가 되게 흥미로운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엔 외계 행성이 있다 없다조차 자신이 없었지만 이젠 누구나 다 다른 별 곁에 외계 행성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젠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 외계 행성에 생명 신호가 있느냐, 생명체들의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두고 논쟁은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의미 있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 또 10년, 20년이 지나게 된다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 그리고 지구 생명체만 존재할 것인가? 과연 우리뿐일까? Are we alone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질문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끔찍한 공간의 낭비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한마디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약간 인간과 생명체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배경이 약간 묻어있는 멘트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우주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린 이렇게 우주에 태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이상 이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 우리와 같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존재를 또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 또 다른 존재가 함께 만나서 서로의 외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저는 막연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과장창과 함께한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